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중국의 VT4 전차를 두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VT4 전차를 사고 싶다고 거론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우디는 세계 유가에 절대 정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유대국이자 오랫동안 미국의 중동 최고 맹방이며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에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의 취임 인사 성격으로 각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빈 살만 왕세자를 패싱했던 것입니다. 바이든의 사우디 때리기 결정판은 2021년 8월의 방공자산 철수였습니다. 당시 사우디는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였고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연일 미사일과 드론을 얻어맞던 시기였습니다.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후티의 탄도탄이 날아들었고 이를 막을 패트리엇 팩3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난 2021년 여름 바이든은 돌연 리야드 인근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엇 팩3 한 개 포대를 모두 미국 본토로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사우디는 팩3 요격미사일 긴급 판매를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허가를 질질 끌며 빈 살만을 경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빈 살만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게 앞으로 석유 증산 요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통보했고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폭등했고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가 장기간 인플레이션에 빠지며 2022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자 바이든은 빈 살만에게 석유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적대시한 미국의 등을 돌리고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과 관계를 재설정하며 중동에서 독자적인 세력구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2030년까지 소총부터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10년이라는 짧은 목표 기간이 설정됐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 역시 사우디라는 거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스스로 내친 사우디라는 VIP를 잡아 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군함, 지상장비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방산 협력 기회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다이어 회의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사우디 방문을 잡은 것은 이번 기회에 사우디를 확실하게 미국의 동맹 대열에서 떼어내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산 무기의 품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당장 실전에 사용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제 탄도미사일과 PLG-45 자주곡 사포를 소량 도입하여 운용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제 무기가 기존에 써오던 미국, 유럽제 무기보다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플랜 B로 최근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비공개로 수출된 한국산 현궁미사일이 후티반군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점, 사우디와 가까운 UAE가 최근 한국제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도 사우디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다 한국은 중국이 제공하기 어려운 무기, 즉 고성능, 고품질의 첨단 무기들, 특히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상전투 장비를 사우디 현지에서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탈미, 탈유럽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도입했던 무기들을 대거 다른 나라의 무기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밀린 중국은 그 기술 이전과 낮은 가격을 무기로 사우디를 향한 공격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미국, 탈유럽을 통해 무기 국산화를 추진하는 지금 중국의 공격적인 판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00대 이상의 신형 전차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K2 흑표 계열과 중국의 VT4 전차 계열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에서 한국의 K2 전차를 사려는 나라들은 줄을 잇고 있지만 중국 VT4 전차를 사고 싶어 줄을 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2024 유로사토리에 참가해 K2,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등을 전시하며 전 세계에 한국 방산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은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53은 수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며 레드백은 전통 방산 강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을 꺾고 호주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레드백은 루마니아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유인 차량 등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K2 전차는 2022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 수출 기본계약 체결 후 180대를 1차 실행 계약한 데 이어 연내 180대 규모의 2차 실행 계약 체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인접국 슬로바키아가 최근 신형 전차 104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는 최근 세계적인 전차 수주 경쟁에 늘 경쟁하는 3인방, 미국 M1A2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 2A7 등과 함께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중요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은 지금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잭팟을 터뜨린 데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또 한 번 승전보를 울릴지 주목이 됩니다. 심지어 K9 자주포 53은 수출과 관련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의 경우 K2 전차, K9 자주포 등 방산 협력에 이어 철도까지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어 한국이 이제 루마니아의 방산 분야뿐 아니라 철도교통 인프라에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는 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2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 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최근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투자를 강화해 철도와 지하철 건설, 연장, 개량 등 11개 사업에 총 397억 유로, 약 59조 원을 쏟을 계획입니다. 프랑스 알스톰과 16대의 전기기관차를 포함해 약 2,3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며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로템이 K2 전차와 철도를 묶어 패키지로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로켓 천무에 이어 최근 한국 방산은 유럽 국가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생산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KM3를 육군에 처음 납품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주도하 장비는 임시 교량을 구축해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 육군의 주력 장비가 강이나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M3 납품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화가 독일 방산업체의 M3 자주도하 장비를 수입해 세계 최초로 직접 생산에 나섰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12일 육군 70병여단이 진행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KM3 전력화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트럭 모양의 차량 한 대가 수심 3m 물가로 돌진했고 거침없이 물길을 가르던 차량은 물에 뜬 상태에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차량 전체를 덮은 덮개가 양옆으로 펼쳐지자 갑판을 연상케 하는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지상에선 다른 한 대가 이미 덮개를 연 상태에서 입수했습니다. 이윽고 두 차량은 물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 뗏목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룡의 역할은 수륙량용 차량과 다리 구조물이 결합된 해당 장비를 통해 지상군은 물속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하며 두 대를 연결해 뗏목 형태의 문교로 활용하거나 여러 대를 이어 일종의 가니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하작전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많은 병력과 장비를 하천의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서 판가름납니다. 특히 하천이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K2와 함께 탐인할 수밖에 없는 옵션입니다. 더구나 KM3를 활용하면 기존 리본부교보다 운용인원을 최대 8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설치 시간도 기존에 비해 약 60에서 7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기존 사용하던 리본부교를 KM3 수룡이 대체하면 도하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양산 제품은 해외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선체 구조물 등 1380종에 달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제작해 국산 화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산 화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KM3 수룡은 한국 방산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